7장 2절 2차 형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2차 형식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앞 시간에 끝부분에 다뤘던 예문 중에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깜빡 잊고 빠뜨린 게 있었네요. 교재에선 저자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서 풀었던 이 예문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킨 꼴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타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새로운 y1, y2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시킨 것처럼 보이거든요. 즉 이렇게 새로운 좌표축을 놓고 고개를 약간 돌려서 보면은 이 새로운 좌표축에 대한 타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y1 축과 y2 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 직교 변수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 p였었잖아요. 요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 루트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루트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루트 2분의 1이었었죠. 앞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요 벡터를 이쪽에다 이렇게 그렸었죠. 이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 y1 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루트 2분의 1을 제1성분, 제2성분으로 갖는 벡터는 여기를 표현하면 되죠. 자, 이제 얘네들 각각은 단위 벡터예요. 제1열도 단위 벡터, 제2열도 단위 벡터인데요. 이번에는 이 y2는 이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이고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었기 때문에 y1 축과 y2 축은 서로 수직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우리는 이 P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열 벡터들은 바로 이렇게 되는 노란색과 파란색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 노란색 벡터의 스칼라배로 이루어진 것이 y1이고요. 또 파란색 벡터에 의해서 생성된 스칼라배라는 것이 y2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주축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2차 형식의 주축을 구할 때 이렇게 제1열 벡터, 제2열 벡터를 주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용어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는 x1, x2하고 y1, y2는 서로 수직이 되는 새로운 좌표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존 축하고 새로운 좌표축을 잘 보면 회전을 시킨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회전각을 구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저자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회전각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자, 이 P의 모양을 잘 관찰하면 여러분들 회전변을 앞에서 배웠던 회전변을 나타내는 표현 행렬이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시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는 회전 변환이 이런 행렬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니까 모양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비교해 보면은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고 사인이 역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값은 4분의 파이 레디안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타가 회전각이 4분의 파이 레디안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특수한 값, 즉 4분의 파이처럼 특수한 각이 아니라 이미 어떤 값이 주어질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이렇게 돼 있을 때입니다. 단위 벡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이와 같이 돼 있으면은 자, 이제 코사인이 루트 5분의 1이 되고 사인이 루트 5분의 2가 되는 값은 어떤 값인지 몰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을 결정할 때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각을 결정할 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의 제를 갖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회전각을 구하시오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은 코사인 세타, 얘가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5분의 1 그리고 루트 5분의 2가 돼서 약분하니까 2잖아요. 이렇게 되는 특수각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때는 보통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2고 회전각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재에서 저자가 회전각을 빠뜨리고는 있습니다만 모양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형식을 다룰 때요. 의도적으로 많은 대학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제1열이 만약에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한쪽 벡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요 위에다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얘랑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회전시켰구나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써도 상관없지만은 보통은
이런 모양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직교변수 변할 때 만약에 어느 한 열 벡터가 모두 플러스면 그냥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 어느 한 열 벡터가 마이너스 있으면 되도록이면 제1성분에 마이너스를 해서 두 번째 열에다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전 변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축 정리를 사용할 때 이 직교변수 변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코코신신 마이너스 꼴 형태로 많이 놓는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회전각을 구하라고 한다면 앞의 문제는 4분의 파일에 대한 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의 다른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되돌아와서 2차 형식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여러 개의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값의 부호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2차 형식은 QX 이렇게 있었고요. QX는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우리는 이 모양들이 X1의 제곱, X2의 제곱도 있고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의 항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2차 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2차 곡면이 R3인 경우에 한해서 2차 곡면의 그래프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은 그림이 좀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 보입니다만 3x1의 제곱 플러스 7x2의 제곱이에요. 자, 요 2차 형식을 x1, x2를 독립변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릴 때 요 qx를 z좌표로 본 거예요. 즉 제1성분 x1, 제2성분 x2, 제3성분을 z로 놔서 여기 공간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xy, z가 아니라 x1축, x2축, 여기 그냥 저자가 z축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거든요. 자, 공간 공면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미분적 분학 교과서를 공부했었다면은 아마 다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서 이 공면은 x1 앞에 개수와 x2 앞에 개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타원 포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z=2라는 수평 평면을 절단했을 때 타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x1, x2 평면으로 수평으로 절단한 도형의 단면은 타원이 나오기 때문에 타원 포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놓을 수 있는데요. 자, 보다시피 그림을 그려보니까 x1, x2 평면 위에다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거리고 앞에 개수가 전부 다 플러스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될 때만 0이 나오고 그 밖에 모든 경우는 항상 z가, 즉 이 2차 형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네 번째 그림을 잘 보면 얘는 z=-3 x1의 제곱 마이너스 7x2의 제곱인데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 첫 번째 그림하고 부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에 바깥에 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x1, x2를 대입하더라도 어떤 예문은 이 2차 형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z는 이퀄 3x1의 제곱 마이너스 7x2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부가 가운데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 말 안장같이 생겼어요.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공면상에 있는 점들을 대입하면 음이 나오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쪽이 있죠. 이 양옆에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x1, x2 평면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x1, x2 이 점의 좌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양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양이 나오거나 항상 음이 나오거나 뭐 원점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음이 되겠죠. 원점을 제외하고서는 얘도 원점을 제외해서는 항상 양이고 얘는 점의 선택에 따라서 양도 나오고 음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2차 형식에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만약에 이 2차 형식이 x의 벡터의 선택에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0보다 크면 양의 정보를 갖는 2차 형식이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0보다 작게 나오면 음의 정보를 갖는 2차 형식이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요 세 번째 그림처럼
벡터 X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벡터를 대입하면 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벡터를 대입하면 양이 나오기도 할 때는 이럴 때는 부호를 정할 수가 없네요 라는 뜻에서 즉 항상 양이라는 보장도 없고 항상 음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정할 수 없는 이차형식이라는 뜻에서 부정부호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다음 같은 정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든 0벡터가 아닌 제로벡터가 아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차형식이 항상 0보다 크면 그것은 양의 정보를 포지티브란 말을 붙인 거예요. 양의 정보를 갖는 이차형식이라는 말. 용어도 이해되죠? 플러스니까 포지티브란 말을 붙였다는 거 금방 용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든 x에 대해서 제로벡터가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이차형식이 항상 0보다 작게 나온다면 음의 정보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차형식이 양수값도 나올 수 있고 음수값도 나올 수 있다면 부호를 정할 수가 없네요 라는 뜻에서 부정부호의 이차형식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로벡터 아닌 걸 좀 다루고 있다는 얘기. 이게 제로벡터죠. 요 하나 빼고는 다 음이에요. 여기도 요 제로벡터 빼고는 다 양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로벡터가 아니었을 때 항상 양이 나오면 얘가 양의 정보를 갖는 이차형식이고요. 제로벡터 아닐 때 항상 음이 나오는 이 그래프가 음의 정보를 갖는 이차형식. 얘가 부정부호를 갖는 이차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 등호가 빠져 있는데요. 등호를 놓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qx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또 qx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양의 정보, 무조건 음수니까 음의 정보라 말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얘를 양의 이 셈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준정보를 갖는 이차형식이라고 말할 것이고 여기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의 준정보를 갖는 이차형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모든 x고 x가 0벡터가 아니란 말을 빼버렸으니까요. 어떤 벡터를 대입했든 상관없으니까 이 경우는 원점을 제외해서는 항상 양의 정보고 원점을 포함한다면 양의 준정보라고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제외해서는 항상 음의 정보지만 원점까지 포함하면 음의 준정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정보라는 말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얘네들을 자, 양의 반정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준이라는 우리 책에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준정보라고 번역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책을 보게 되면 반정보 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가 들어가면은 셈이라는 말을 붙여서 준정부호 또는 이제 반정부호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이런 용어들은 결과적으로 이차형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봄으로 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차형식의 그래프를 다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용어를 붙였을 때 사용했던 이런 그림들은 이미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양의 정보네, 음의 정보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만약에 처음 접하는 그런 이차형식이 있다면 이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한 끝에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주축정리 있었죠? 바로 그 주축정리를 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축정리를 이용하면은 의외로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형식은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X를 이퀄 PY로 자, 이렇게 되는 직교 변수 변환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쭉 계산한 과정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바로 결론만 내리면 Y 트랜스포즈 DY 이렇게 됐었죠.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자, 이제 이 식은 이 식과 같았고요. 얘네들 계산하니까 Y1의 람다1의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2의 Y2의 조 성분이 두 개짜리만 갖고 해봅시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우리는 이 2차 형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양의 정보, 0보다 작으면 음의 정보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여기 보다시피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양이면 얘네들 보세요. 양수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조이니까 우리가 제로 벡터 아닌 벡터를 다룬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0이 아닌 벡터들을 갖고 제곱하면 얘네들 양수가 되고 이제 고유값에 해당되는 이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양수가 되면 그러면 이 2차 형식은 양의 정보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고유값의 부를 가지고서 양의 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유값이 모두 양수가 나오면 양의 정보구나. 이해됐죠? 또한 이번에는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건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고유값이 모두 음수가 나오면 음의 정보를 갖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유값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일 때를 보겠습니다.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바로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여기가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x1의 제곱 마이너스 7x2의 제곱꼴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말안장 같은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면 어느 특정한 점을 대입하면 x1은 x2 평면 아래에 있으니까 음이 되고 어느 특정한 점을 대입하면 x1은 x2 평면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요. 그래서 고유값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부호를 정할 수가 없네 라는 뜻에서 부정부호를 갖는 이차 형식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차 형식을 분류할 때도 앞 시간에 배웠던 추측 정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교 변수 변화를 이용해서 다 계산했을 때 고유값들이 모두 양수가 나오더라. 2차 형식에서 고유값이 모두 양수가 나오면 양의 정보예요. 또한 2차 형식에서 고유값들이 모두 음이 나오더라. 음의 정보이고요.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부정부호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용어 뜻을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로 설명했던 거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증명이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의 정보일 필요 충분 조건은 고유값이 모두 양수라는 것. 음의 정보일 필요 충분 조건은 고유값이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부정부호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수가 되는 고유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준정보 또는 이제 반정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즉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일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고유값에 0이 들어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만약에 고유값이 모두 양수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0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한쪽에 0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은 아닌데 얘가 0이면은요. y1이 0이고 y2가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는 이게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유값에 만약에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다뤘던 준정부호 또는 반정부호가 된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값이 0보다 큰 같으면은 그래서 양의 준정부호를 갖는다 또는 양의 반정부호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고유값이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렇게 되면 0이 들어갈 수도 있다면은 역시 2차 형식이 음의 반정부호 또는 음의 준정부호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때는 고유값에 0이 들어갈 때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서 양의 정부호, 음의 정부호, 그리고 부정부호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형식은 양의 정보가 될지 또는 음의 정보가 될지 또는 부정보가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모양을 보면 x1의 제곱합의 개수, x2의 제곱합의 개수, x3의 제곱합의 개수, 나머지 다 개수가 플러스라서 양의 정보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에 개수의 부호만 갖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다뤘던 것처럼 이제 고유값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값을 정확하게 찾아봐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2차 형식을 x 트랜스포즈 ax 꼴로 바꿔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첨자가 x1, x2, x3니까 성분이 3개짜리예요. x1, x2, x3. 자, 그리고 여기도 x1, x2, x3예요. 자, 이제 x1의 제곱합의 개수는 3이고요. x2의 제곱합의 개수는 2가 되고 x3의 제곱합의 개수는 1입니다. x1, x2 합의 개수가 4니까 그걸 둘로 나누니까 여기 마주보는 게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x1, x3가 없으니까 여기가 0, 여기도 0이고요. x2, x3는 앞에 개수가 4니까 여기 2, 2, 2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의 부를 결정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주대역에서 람다를 빼겠습니다. 3-람다, 2-람다, 1-람다고요. 여기 2, 0, 0, 2,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대역선을 곱하죠. 3-람다, 2-람다, 그리고 1-람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 이렇게도 0, 이렇게도 0,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람다고. 이렇게 곱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람다 이퀄 0입니다. 자, 이제 뒤를 먼저 정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통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뒤를 먼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4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4람다, 8람다네요. 8람다 마이너스 16이니까 8로 묶어내니까 람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 플러스 8 람다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2가 공통항이군요. 묶어내겠습니다. 이제 람다 마이너스 2를 묶어내니까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8이 됐네요. 우리는 고유값의 부를 결정하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중괄호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람다 마이너스 2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 전개를 하면은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마이너스 바깥에 있고요. 람다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람다, 마이너스 람다니까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8이었거든요. 자, 이제 요 이퀄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계산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람다, 3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5, 람다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1이 같이 되는군요. 자, 인수분해 됐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5와 람다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람다가 2도 있고 5도 있고 이 두 개는 양수지만 얘가 음수가 있군요. 그러면 람다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는 얘기는 얘는 부정보를 갖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유값이 모두 다 양수였다면 양의 정보가 맞고요. 모두 음수였다면 음의 정보가 맞았을 텐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얘는 양의 정보가 아니라 부정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2차 형식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2차 형식은 보다시피 앞에서 배웠던 주축 정리로부터 고유값의 부를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게 돼서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했었던 문제를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고유값의 부만 갖고도 충분히 2차 형식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2차 형식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7장 3절 제약 조건을 가지는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